지역의 이슈에 대한 공감과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시사공방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 충북도의원 그리고 신용환 서원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충청북도가 내년에 치러질 대선을 대비해서 각 정당에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던 대선 공약 건의 과제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대선 공약 건의 과제 검토 두 번째 시간으로 그 외에 충청북도에서 건의한 과제들에 관해서 살펴보고 또 충청북도에서 건의하면 좋을 공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두 분 패널들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충청북도가 발표한 이 대선 공약 건의 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의견을 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먼저. 네, 제가 먼저 할까요? 총 20대 대선 공약에 대해서 양당의 충청북도가 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늘 이제 발표를 하죠. 이런 공약들을 좀 건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좀 살펴보니까 12개 과제 56개 사업에 총 41조 3,600억 정도가 예산이 좀 포함이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강호축 문제, 충청권 메가시티, 그다음에 사통팔달 연결 철도 및 도로, 그리고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방사능 가속기와 관련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목에서 왜 이렇게 제목을 꼼꼼히 말씀을 드렸냐면 너무 산업화 시대의 냄새가 좀 나지 않습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12년 동안 이시종 지사께서 도정 업무를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0년 먹거리, 100년 먹거리를 충청북도에 좀 안겨줄 만한 사업을 제안을 좀 해보자고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 중에 애초에 2010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거론을 하시면서 새로운 산업 가치들을 제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빠져 있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그냥 사업을 해보니까 강호축의 철도나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메가시티와 관련돼서 이미 다른 지역도 기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안을 하거나 그리고 지금 이미 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과 관련돼서 좀 확장을 하거나 정도, 그리고 이제 방사능 가속기 유치한 그런 내용들을 강화하는 정도에 그쳐 있어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여기에 국민들을 좀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충북 도민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좀 포함이 돼 있거나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빠졌고요. 특히나 관광 인프라를 지금 각 지자체별로 많이 늘려나가는 처지에 있는데 그런 관광과 관련된 거 혹은 문화 도시 만들자고 하고 있는데 문화 도시에 대한 거 이런 개념들은 거의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광희 의원님 말씀대로 총 41조, 그중에 물론 얼마가 채택될지는 진짜 알 수가 없죠. 모든 시도들이 다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하는 거니까 저희도 총력을 당연히 기울여야 되겠지만요. 그중에서 강호축이라든지 메가시티 관련돼서 직접 SOC 인프라 구축에 관련된 게 한 31조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도 대부분 SOC 인프라에 관련된 것들이고 얼핏 숫자를 이렇게 보니까 한 4조 정도만 우리 지역민의 삶의 질에 관한 것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에 이미 미래 먹거리나 미래 일거리,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자리 잡은 산업들을 강화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더 진짜 젊은 우리 세대들을 위해서 미래 일자리나 미래 일거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쉽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짚어본다면 예를 들어 미호강 프로젝트 이런 걸 보면 레저, 놀이배, 위락시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서 미리 발표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은 순서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취합하고 발표가 돼야지 이미 마치 다 취합된 것처럼 발표가 되는 그런 순서에 조금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진짜 이렇게 어떤 사업 건의를 할 때 그것도 충북의 미래가 달려있는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할 때 지금까지 안 돼온 게 뭔지를 좀 어스름하게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지역민들의 의견을 합산해내는 방식,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는 방식들을 잘 못해오신 것이 이번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와 관련돼서 관련이 모든 기초강력에 다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도 이런저런 거를 하고 싶은데 거의 대부분 충청북도의 어떤 미래 그 어떤 건의 사항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약간 충돌이 일어난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빠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못내 아쉽습니다. 좀 더 비판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내용을 전체 페이퍼를 놓고 보면 관주도 냄새가 많이 나는 거죠. 아마 민간 기업이라든지 또는 시민사회 단체 만약에 어떤 이런 걸 기초안을 놓고 어느 정도 뭐 공청회까지는 아니라도 기본 간담회라도 이렇게 하고 했더라면 훨씬 더 지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두 분 의견을 먼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강호축 중심 충북 건설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 이 두 부분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또 다른 주요 현안 사업 중에 하나로 지금 발표가 된 바이오 산업 생태계 완성 이 부분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요. 세부 계획을 살펴보면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 오송 육성, 그리고 융복합 그린 바이오 산업 거점 충주 조성, 그리고 천연물 향 산업 클러스터 제천 조성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지금 오송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메디컬 산업 이 부분이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제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좀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제 육성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계획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 과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네, 교수님 먼저. 네네. 2015년에 이제 그 대구와 오송이 바이오 특화 이제 산업 단지로 지정이 됐죠. 좀 아쉬웠죠. 당시에 사실은 이런 바이오 산업 단지나 이런 것들은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 그래서 대한민국에 정말 하나를 메카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대구 성서 신서 산업 단지랑 나눠지는 바람에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2009년에 이제 그렇게 돼서 2015년에 그 결과로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 이제 오송 오창에 지금 200개가 넘는 회사가 들어왔고 2015년에 충북이 이제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한 인천에 2배 넘게 생산과 수출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19년 이후에 충북이 3위로 처지게 됐습니다. 바이오 메디컬 관련해서 경기, 인천 송도, 특히 이제 인천 송도에 다 아시다시피 삼바라고 불리는 삼성 바이오 등등이 이제 입주되고 셀트리온 본공장이 입주되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아쉽게도 지난 7월에 K-바이오 허브 그 랩에 대한 정부에서 약 2천억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한 지역을 지원하면서 바이오 연구 단지 특화 단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 역시나 탈락을 했습니다. 좀 아쉽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제도약 내지 충북의 미래 먹거리의 어떤 결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에 안주할 게 아니라 정말 강하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고요. 2015년 이전부터 오송 이제 바이오 산업 단지를 만들자고 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도의원을 하면서 맨날 가서 데모를 하는 일만 주로 했어요. 오송 좀 지키자. 그리고 사실은 대구로 쪼개질 무렵에 진짜 국민의힘이 너무 미웠습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나 이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오송에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쪼개서 반으로 나눠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당시에 사실은 오송 바이오 산업단지는 처음 제안을 했던 분이 이원종 지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2000년대 초반부터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개념이 미처 생기기 전부터 충청북도는 어떤 한 지도자에 의해서 제기가 됐고 준비가 되기 시작했었던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 때 뺏길 수 없다는 기조로 강력하게 막았습니다만 어쨌든 쪼개지면서 굉장히 좀 약화가 됐고요.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 또 인천이 뜨면서 인천 송도가 뜨면서 또 좀 약화된 측면이 있어요. 이번에 이 건의과제에서 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완성을 하자는 이것에 충북 도민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여기에 대해서 거부하겠습니까? 특히나 최근에 가장 큰 성과는 질병관리청이 청으로 승격이 된 거. 그래서 들어와서 지금 대한민국이 K방역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중심 본부가 이 충북의 오송에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식품의약품안전처라든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오송첨단 의료복합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만 기능을 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쪽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건의된 거를 이렇게 보아하니 그 융복강 그린 바이오 거점을 충주에 세운다든가 혹은 그 천연물 향산업 클러스터를 제천에 한다든가 이 얘기는 오송도 강화하지만 다른 쪽도 좀 강화하겠다는 이렇게 다면적 플랜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 하나에 집중되는 게 지금 약간 좀 부족한 측면이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그 오송을 좀 더 그 바이오 산업의 메카로 좀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예. 바이오 메디컬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완성이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K 그 바이오 메디컬 랩 허브를 했던 것은 보스턴 모델이거든요. 보스턴의 가장 핵심이 이제 연구, 개발, 임상부터 실험, 치료까지 이게 이제 원스톱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델이라고 보면 오송에 저희가 절대적으로 지금 없는 게 있잖아요. 임상을 완성할 수 있는 병원. 그래서 사실은 서울대학교 병원에 분원을 유치한다는 논의서부터 시작해서 충북대학에 이제 약학과도 이전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 최고의 R&D와 융복합, 임상 치료까지 할 수 있는 병원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같이 노력을 해야 이제 완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6대 보건의료에 관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관들이 오송에 몰려 있잖아요. 이걸 제대로 활용 못한다는 거는 너무나 진짜 모아놓고 우리가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하나 아마 이시종 지사님을 포함한 도의 공무원들께서는 이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경부 축, KTX 오송역, 그다음에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일컫는 새로 지금 짓고 있는 수서 그 세종 간의 고속도로 해서 전부 이 충북으로 치면 제 왼쪽 흥덕구를 기준으로 서편 이 끝단으로 이제 오송과 오창 이 축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충북 중북부권의 어떤 그 개발에 대한 불만, 발전에 대한 불균형, 지역 내 발전 불균형 아마 이런 것까지를 고려해서 골고루 나눈 측면도 있다고 생각은 되거든요. 그런데 산업의 특성으로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집적이 제일 큰 거라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 오송에 대한 그 중요성과 관련돼서는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가 쭉 되면서 대통령 후보들이 속속 오송에서 뭔가를 발표를 오송을 강화시키겠다, 바이오 산업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런 이제 대선 공약으로 계속 내놓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물 들어왔을 때 배 저어야 되는, 노 저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내놓는 계획들을 좀 더 집중화되고 미래지향적으로 좀 갈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방향과 지향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계획서에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더군다나 이건 여야를 떠나서 막론하고 오고 계시거든요. 뭐 지금 뭐 여권에서는 가장 유력시되는 그 이재명 지사부터 시작해서 야권에서는 또 가장 유력하다고 하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혹은 그 홍준표 그 의원 후보라고 할까요? 예. 그 홍준표 후보까지 지금 방문을 해서 발표를 하시는데 이 발표 내용들이 저희 그 충청북도의 건의 과제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게 몹시 아쉬운 점이에요. 기왕에 그 대전 내 유성과 또 오송과 세종시를 연결하는 이런 어떤 과학 벨트라고 할까요? 의학 벨트 안에 충북도에서 좀 더 도발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제안들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이 개인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네네. 그 지금 세부 이제 사업 계획이 이제 크게 세 가지고 이제 오송과 관련해서는 이제 첨단 재생 바이오 또 화장품 뷰티 이렇게 해서 한 4개 정도의 세부 사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마 자세히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오송 관련한 이 세부 사업 계획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오송과 오창을 중심으로 화장품 제조기업 90개와 나머지 판매 등등까지 해서 약 306개의 기업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생산액의 35%가 우리 충북에 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은 오송과 오창입니다. 수출의 28%,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뷰티 산업에 정말 메카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아이디어로 성지순례를 만들자. 우리 메카 성지순례 뭐 이런 거 하듯이 화장품의 메카로서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게 어려워졌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여전히 부족했던 게 K-뷰티 클러스터 이런 부분을 아직 완성을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바이오랑 맞물려서 타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2025년에 오송의 이제 화장품 산업단지를 완성한다라고 계획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오송 소위 이제 청주 전시관 컨벤션을 짓고 있잖아요. 그 컨벤션 안에 K-뷰티 스쿨 이런 것들도 이제 유치하면서 새롭게 인력도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새로운 산업의 미래도 제시하고 이런 노력들이 이제 같이 맞물려져 있는데 이 K-뷰티 클러스터만큼은 바이오에서 일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가면서 정말 오송 그리고 오창의 축을 산업을 완성할 수 있는 걸로 같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용환 교수께서는 그 화장품 뷰티 관련돼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2010년도에 그 화장품 뷰티 박람회를 충북도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당시에 그 2010년도 시작했을 때도 당시에 그 인천이 지역구인 뭐 송영길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봤었거든요. 굉장히 억울해 하시더라고요. 자기들이 훨씬 더 인천에 더 많은데 그래서 당시엔 24% 정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27%로 늘었는데 화장품 뷰티 산업의 성지처럼 이제 충북이 되어야 한다. 근데 화장품은 주로 그 의학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메디컬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먹는 거나 뭐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 다 이렇게 약품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품 회사가 화장품 회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화장품 회사가 약품과 관련된 곳에 관심을 많이 쏟기도 해서 많은 도민들이 도대체 그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화장품 뷰티와 관련돼서 약 1,000억 정도의 그 예산을 좀 쓰겠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는 좀 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화장품 산업이 갑자기 굉장히 커다란 수출 산업으로 주력 산업으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어요. 최근에 특히나 그 대한민국의 수준이 좀 높아지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생명연구자원이나 첨단 재생바이오 분야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첨단 재생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은 R&D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한 2,20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또 규제자유구역 특구나 혹은 재생의료기관을 이전을 하는 것 이것을 좀 더 그 문제는 이제 여기에 전문 자원들이 문제인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울대 뭐 의대에서 오는 방향도 있고 충북대 의대나 충북대 지금 약대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좀 더 확장하고 좀 전문성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처음에 그래서 도에서 10년 계획으로 5만 명의 이런 바이오, 뷰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다 이런 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요번 말고 이전에도.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말이 5만 명이지 그러려면 정말 산학, 연, 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오송에 정말 오송 오창에 집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노력들은 이제 덜 되면서 말로만 이제 외쳐지면 결국 이제 지역 내 예를 들어 젊은 인력이 외주로 유출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지 못하는 것이겠죠. 네. 이제 아쉬운 것은 아쉽다기보다도 좀 더 욕심이 이제 더 들어가고자 하는 게 교육연구시설을 좀 더 그 잡아 끌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 어떤 교육시설이나 연구자원들, 그러니까 충북의 대학들을 좀 더 많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구 자원들 같은 경우인데 기초연구원이 있습니다만 원래 애당초 생각했던 거는 기초연구원이 원래 3,000명 정도의 기초과학 연구원들이 들어가 있는 거였었어요. 애초 생각은. 근데 이게 경북하고 대구하고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게 이제 지금 축소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꿈만 꿔도 기초 그 과학자들이 3,000명이 근무를 하고 연구를 하는 곳이다. 이런 꿈을 좀 한때 꿨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한 투자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좀 그 이 산업의 특성상,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나 이제 방사능가속기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의 상당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결국은 방사능가속기가 돌아가는 그
사이에 어떤 각종 그 임상자원 그 실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 증명이 되고 이러면서 또 다른 그 우리 제약품들이 나오고 이렇게 될 의약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돼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절실하다. 특히 이제 R&D 인력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우리가 매번 핑계로 댔던 게 서울에는 예를 들어서 뭐 연봉 5, 6천만 줘도 온다고 하는데 뭐 충북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7, 8천을 줘도 안 온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실제 이제 반도체 이런 걸 보면 예를 들어 삼성이 이제 서울에 또 기흥에 연구소가 있고 SK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는 청주랑 이천에 있지만 연구소는 이제 분당에 있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송은 이제 6대 그 국책 기관도 와 있고 지금 KTX에서 서울역, 수서역 해봐야 49분, 뭐 53분 이런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구 인력, 집적 시설 이런 것들만 잘 갖추어 놓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출퇴근을 못할 바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정주 기능이 조금만 더 강화되면 여기에 우수한 인력이 못 올 리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교육기관까지 같이 맞물려서 이광희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충북에 있는 모든 대학들의 어떤 바이오나 제약이나 화장품, 뷰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더 지금도 이제 뭐 제가 근무하는 서원대학에서도 그쪽에 이제 나가 있고 다 하지만 조금은 더 지원해주고 집적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오송 이외에도 이제 충주, 이제 제천도 이제 어떤 그린 바이오 산업 또 향 산업 이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이런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충북을 바이오 산업 분야의 어떤 허브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오송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가 최근에 그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용복합 충전소가 국내 처음으로 이제 충주에 구축이 되도록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소 산업과 관련된 어떤 LNG 수소 생산 기지를 충주에 좀 직접화해서 만들고 영동이나 인근 지역들을 더 활용을 해서 그 천연 수소가스를 만드는 그런 전진기지로 충북을 전체적으로 만들자는 이런 제안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수소를 활용한 생태계를 좀 조성을 충청북도 전역에 해보자는 제안이고 이미 이제 결정된 산업들을 확장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된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걸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산학 연관은 당연히 기본이겠죠. 그리고 수많은 이제 벤처기업, 벤처 투자 유치. 이 부분에서 사실은 K 바이오 랩허브를 선정할 때 저희 충북이 인천보다 상대적으로 뒤졌던 게 뭐냐면 인천 송도에 이제 셀트리온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은 벤처 기업이 들어갔고 창업이 일어났고 또 거기에 벤처 캐피탈들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충북이 상대적으로 뒤진 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또 강화시키고 좀 전에 이제 말씀 주셨던 새로운 미래에너지, 수소에너지, 화학, 각종 케미칼 그 관련 산업과 연계 시너지를 내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충주와 제천 한방 클러스터까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이 지역 클러스터들 간에 또 시너지를 내도록 연계해 주는 거 이런 노력들을 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계획서에 올라온 내용이 충주 같은 경우는 그린 수소 수소모빌리티라고 해서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걸 자원화해서 수소를 뽑아내는 이런 그 음식물 바이오 에너지 관리센터에서 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2024년까지 보은이나 영동이나 이런 곳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어쨌든 LNG 기반의 수소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하겠다. 그래서 하루 생산량을 어느 정도를 하겠다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고 여기에 대해서 음성과 맹동 같은 경우는 그 혁신도시에 수소와 관련돼서 교육하는 교육기관인 수안전체험관 이런 곳을 짓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수소 전지와 관련된 각종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만 충북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내용과는 좀 다르게 바이오 에너지 수소를 좀 생산해 보겠다. 그런 기지로 육성을 해 보겠다는 그런 제안인데 약간 그 전체적인 산업 자체의 그 덩어리는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어쨌든 수소로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 호에서 수소 에너지를 뭔가 활용을 좀 해보겠다는 계획으로는 일단 이 정도가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타도시에서 막 이렇게 수소 가지고 뭐를 한다 이런 거 보면 사실은 부럽기 그지 없습니다만 그런 내용이 이번에 조금 포함이 돼 있다는 거 이렇게 확인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대선 공약 건의 과제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바이오 산업 생태계 완성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실 얘기가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두 분 다 많으실 것 같고,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또 이어지는 그 대선 건의 과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또 추가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본 바로는 이제 충청북도에서 발표한 건의 과제를 또 어떤 각도로 볼지 또 다양한 방면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사공방에서는 충북 정치 발전을 위해서 지역 정치의 현안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에 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북에서 여성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성의 정치 참여와 그리고 여성 정치인 부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정치에서 여성 정치인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개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두 패널 분들과 함께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정치인에 관해서 먼저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여성 정치인의 어떤 사례,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에도 그렇고 좀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좀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마침 이제 요즘 뭐 젠더 대선 시즌에 그 여야 두 당에서 치열하게 펼쳐지는 논쟁을 보면 페미 논쟁, 반페미 논쟁, 젠더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토론에서 아주 종종 나오더라고요. 그런 시점에 지역의 또 전체적인 여성 정치인에 대해 다뤄보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사례가 있을 거고요.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보면 이제 추미애 전 장관께서 이제 대권 후보로 나와서 계속 레이스를 펼치고 계시니까요. 뭐 심상정 대권 출마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심상정 대표라든지 뭐 옛날로 치면 이제 이정희 전 대표도 있었고. 근데 외국에서 이제 훨씬 더 쟁쟁한 분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뉴스에 많이 회자가 됐죠. 뭐 80년대로 거슬러 가면 철의 여인 마거릿 대처가 있고 최근에 이제 앙헬라 메르켈이 무려 80%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16년 집권을 끝냈고요. 유럽의 주요 도시들 그 로마라든지 프랑스 파리라든지 그 베를린 요번에 이제 엊그제 베를린 시장도 여성분으로 또 결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꼭 대통령이나 주요한 시장 이런 데서 이제 여성분들이 최근에 아주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떠오르는 여성 정치인이 누구냐고 할 때 저는 무조건 1순위로 얘기하는 게 뉴질랜드 총리하고 있는 저신다 아던 총리하면서 아이 낳고 그 아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총리를 잠깐 휴직을 하겠다고 했었던 그 저신다 아던 총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청년 여성 정치인으로 출발을 했고요. 17살 때 정당에 가입을 해서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의원을 4번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기반이 일단 그 뉴질랜드에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굉장히 좀 감동을 받은 데다가 이 아던 총리 같은 경우가 2017년도에 총리가 되고 나서 그때가 37살이었었는데 2019년도쯤에 그 모스크의 이슬람 사원에 테러리스트가 들어가서 51명을 살해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초유의 일이 이게 테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 아던 총리가 히잡을 쓰고 그리고 피해자들 가족들을 만나고 심지어는 모스크에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하죠. 뉴질랜드를 대표해서 왔다. 피해자들은 바로 우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세계에 감동을 준 사례가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 여성 정치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대의 민주주의적 방식의 소통 방식을 보여준 사례로 저는 그게 딱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여성 정치인 사례를 들으라? 그러면 당연히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를 저는 딱 떠올리고 그런 분들이 좀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광희 의원께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고 네, 인상 깊게 그 기억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지역을 좀 살펴본다면 우리 지역에서 활동 중인 여성 정치인은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여성 정치인의 어떤 비율 또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뭐 진짜 우리 지역민들께서도 안타깝게 보시겠지만 국회의원을 한 번도 배출한 적이 없습니다. 여성 정치인에서. 사실은 이제 비례대표로 이제 김수민 의원이 국회의원을 하시고 이제 지금 청원 지역구 국민의힘 청원 지역구 그 당협위원장을 맡고 계시고요. 김양희 전 도의장께서 그래도 재선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도의장까지 이렇게 하셨고 뭐 정의당의 이인선 대표님, 충북 도당 위원장님, 뭐 특별하게 이제 도의원분들, 시의원분들 비례 이렇게 있지만 지역에서 정말 국회의원 이상으로 또는 지자체장으로 가신 분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좀 전에 말씀해 주신 세계적인 그런 젊은 정치인들, 여성 정치인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시대에 비추어 보면 아쉬움은 많이 있죠. 그게 고스란히 숫자로 드러납니다. 우리 충북 도의원 32분 가운데에서 처음에 6분, 그중에 그나마도 또 한 분이 낙마해서 저 32분 중에 이제 6분 했다가 지금 5분으로 줄었죠. 이게 전국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도의회는 18% 정도 되니까 비슷한데요. 기초의회로 보면 우리 132명 중에서 30명, 그중에 이제 비례대표가 16명. 근데 전국 평균은 30%인데 충북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아쉬운 대목인데요.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보면 충북도 조금씩은 더 느는 추세지만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이렇게 가는 부분은 우리 충북에서 앞으로 반드시 개선돼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율과 관련돼서는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같이 활동했었던 그런 여성 지역 내 여성 정치인들을 좀 보면 국회의원은 뭐 김수민 의원이 비례대표로 거의 유일하시고 도의원 같은 경우도 비례대표에서 일단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최미애 전 의원님이 저는 가장 강렬하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를 보고 많이 배웠거든요. 제가 처음 됐을 때 그분은 재선이었었는데 그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라면 상자로 10상자를 자료를 요청을 해서 막 욕도 많이 들었어요. 무슨 자료를 그렇게 보지도 않을 자료를 하느냐. 근데 당시에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주일 동안 그걸 밤을 새서 그거를 다 파헤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의정활동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사실은 배웠었던 그런 의원이 계셨고요. 지금은 이제 이수계 의원. 제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셨던 분인데 로봇 비리 그 교육청에 밝히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을 일으켰었던 분이죠. 이러면서 어떤 여성 의원들이 비교적 일을 훨씬 더 잘한다. 남성 의원들보다 소수이기 때문에 갖는 책임감이나 이런 의식이 굉장히 좀 높은 편이라고 좀 알게 됐고요. 그리고 김양희 의원도 같이 활동을 하고 초반에는 계속 제 옆자리를 앉아가지고 많은 기자분들이 저하고 김양희 의원하고 다른 데 보는 거를 찍으려고 계속 저쪽에 있다는 게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김양희 의원이 어쨌든 제가 보면 억지도 많이 쓰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도정 질문이나 이런 걸 가장 많이 했었던 그 의원이시기도 해요. 그러면서 집행부를 긴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지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경험했었던 여성 의원들이 굉장히 일을 좀 잘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의원들이 훨씬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 비례대표로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 외에 지역구에서 이제 이번에 서서히 나오기 시작을 했죠. 지역구에서 좀 더 많은 의원들이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요. 기초의회에서 도의회로 올라오신 분은 윤미선 의원이 이제 기초에서 발군의 활약을 하시다가 도의회로 이제 올라온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 앞으로 그 여성 의원들을 좀 많이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쉬운 점은 지난번 그 공천대 제천에서 젊은 여성 그 기초의원으로 이정현 의원을 이제 그 비례대표로 뽑아 올렸는데 그 나이에 무슨 정치를 하냐 하면서 지역사회 언론이건 이렇게 비판적인 시선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서라도 보호를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근데 이분이 활동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자기 세대들을 대표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는 걸 보면서 이제는 좀 젊은 여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좀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훈련시켜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 사회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여성 의원님들의 맹활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사실은 이제 우리 지역만 적다고 탓할 것도 아닌 것이 국회를 보면 지역구 의원이 여성분이 29분, 비례대표가 28분 해서 총 57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전체에서 19%, 유럽은 한 41% 정도가 여성 의원인데 스웨덴에서 연구 조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여성 의원이 과연 남성 의원하고 비교했을 때 일을 더 잘하느냐, 만족도가 어떠느냐에서 훨씬 더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봐도 우리 지역에 이렇게 맹활약해 주셨던 또 주시는 여성 의원님들 포함해서 앞으로 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발굴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그래서 여성할당제가 오히려 훨씬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할당제가 있기 전에는 5%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국회의원도. 그리고 지방의원 중에는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할당제가 생기고 그나마 지금 우려하셨던 수치인 19%, 22%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30% 정도까지는 사실은 좀 늘을 필요가 있어요. 목표치가 우리는 늘 한 3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께서 공약을 청년 할당, 비례 할당, 그 여성 할당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당선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바꾸셔야 한다. 아무리 그쪽에 젊은 20대 남성들의 지지를 얻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단 양쪽이 일을 다 해야 남녀 간 좀 더 뭐 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좀 균형을 맞춰줘야 일이 좀 잘 된다는 얘기를 저는 정말 하고 싶어서 아까 제가 같이 활동했었던 여성 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린 이유가 실제로 지금 들어오시는 진입하시는 여성 그 할당제를 통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 옛날에는 여성운동에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다양한 분야에서 나오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여성들을 대표하는 분들인데 여전히 여성 노동이나 여성 복지나 이런 쪽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도 서울시의회가 그랬었던 것처럼 복지사 중에서 한 번 좀 뽑거나 여성 노동자 중에서 좀 뽑거나 조리종사원 중에서 좀 그래서 그쪽 어떤 대표성들을 갖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은 남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기왕이면은 이번에 고생했었던 간호사 중에서 의료 인력 중에서 좀 기초광역의원 돼가지고 그 이런 공공보건 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왜 그러냐면 공공보건 의료 영역도 완전히 그냥 비어 있었거든요. 최근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관심 있는 분야가 됐지만 사실은 그쪽 종사자들이 거의 여성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에서 좀 더 고려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께 꼭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거 비례돼야 합니다. 네. 2000년에 이제 정당법을 개정하면서 여성을 할당하는 걸 이제 30%를 권고사항으로 해놨죠. 아쉽게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근데 지금 21대 국회의원의 숫자를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의원 숫자에 비례해서 똑같습니다. 여성 비율이 29명 중에서 20분, 9분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어요.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냥 단순히 팸이냐 반팸이냐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소위 말하는 이제 20대들이 요하는 그 공정의 이슈에 이제 가면서 물론 그건 당대표에 당선되기 위한 선거 공학적 측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어쨌든 그 정당법에 있는 내용들, 선거법에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의 혼자 생각만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여성의 사회적 기여, 사회적 측면, 활동 측면 이런 것들에서 보면 아마 그 부분은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는 똑같이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성 할당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이 나왔던 이제 국회의원 비례대표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금 할당제에 관해서 이게 실제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지금 지역구 같은 경우는 여성 공천 30%가 이제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의무화하자 이제 30%를 이제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할당제와 관련돼서는 말씀드린 대로 할당제가 생기기 전에는 5%, 5.9% 정도의 의원들만 여성 의원들만 국회에 진입을 했었어요. 지금은
19.8% 정도 되니까 굉장히 좀 많아진 거죠. 공고는 30%까지고요. 지방의회 같은 경우도 지금 한 22% 정도까지 충북 같은 경우는 많이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여성들이 여성할당제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물론 능력 있는 남성들이 못 들어온다 이런 볼멘 소리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런 볼멘 소리하고 굳이 이렇게 경중을 따져보면 여성 정치인들이 좀 더 많아서 많이 그 어떤 집행부와 관련된 여성 문제들을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지역사회나 아니면 국가 발전에도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흑역사가 있었잖아요. 그 이제 2000년에 법을 바꾸면서 여성을 30%로 권고를 하고 교차 순번제로 해서 무조건 홀수는 이제 교호 순번제라고 흔히 부르죠. 홀수번은 여성분으로 할당을 하고 짝수는 남성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데 흑역사 중에는 이제 뭐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당선되고 일정 시간 지나서 사퇴를 하면 비례는 승계를 하니까 그렇게 하자라는 그런 흑역사도 있었다라고들 합니다. 그런 정도의 이제 흑역사도 있었지만 이제 단순히 그냥 기회의 균등이다. 그렇게 보면 대체로 우리나라가 남성 우월주의가 꽤 오랫동안 있었고 또 뭐 더 거슬러 가면 남존여비도 있었고 이런 것까지 해보면 여성의 사회 참여, 지금 사회 활동의 어떤 확대 이런 거에 비추어서 도저히 맞출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것까지를 다 감안해 보면 당연히 30%는 이제는 의무화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뭐 당론이나 어떤 입장을 떠나서도 페미다, 반페미다 이런 걸 떠나서도 기본적인 걸 보장하고 그 내에서 공정을 다시 또 공정하게 경쟁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근본 출발선을 그냥 0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30 정도는 갈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자꾸 이제 신영원 교수께서 페미 뭐 이렇게 반페미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를 떠나서 젠더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도요. 그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그 97년 IMF 이후에 많아져야 될 수밖에 없었던 처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여성들의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대표하는 그룹들이 있어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남성들과 똑같이 그 급여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정규직 중에 상당 부분들은 다 여성들이에요. 그럼 비정규직들을 대표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회에서는. 그런데 우리 정치계에는 정치의 메커니즘상 남성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발달돼 나가고 민주주의가 정착화되면서 그 과정에서 그동안 소외받았었던 목소리들이 이 안에 진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까지 밀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정치는 밀려서 하잖아요. 먼저 선언적으로 하지 못하고. 근데 여성 문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다. 이것은 페미니즘 논쟁은 추후로 미루더라도 젠더적 갈등들을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필요하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여성 쪽에 정치권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인원들이 되게 적은 이유가 있어요. 구조적으로. 예컨대 성인지 예산을 분석을 한다 그러면 성인지 예산 남성 의원들 손도 안 댑니다. 그런데 성인지 예산서는 올라와요. 거기에 대해서 몇몇 없는 여성 의원들이 성인지 예산 그 많은 예산을 그리고 시간도 주어진 게 불과 얼마 안 돼서 성인지 예산 얘기하는 시간도 굉장히 적어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성인지 예산 올라오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원래 제도화돼서 올라가 있는 예산 중에서 여성이 참여하는 예산들은 전부 빼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하고 있어요. 본질적으로 여성과 관련된 예산들, 그러니까 성인지적 관점, 젠더적 관점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전히 정책되어 있지 않고요. 약간 형식적이에요, 보면. 그래서 지역에서는 그를 일부러 성장시켜 줄 필요도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을 자칫 잘못해서 페미 논쟁으로 가는 순간 지금 20대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논쟁으로 가는 순간 원래 애초에 그 의도했었던 그런 여성 정치인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논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페미 논쟁으로 넘어갈까 봐 저는 굉장히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긴장이 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네. 실제 이제 이걸 뭐 페미 논쟁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페미 논쟁에서 이제 가장 강하게 지금 그 반페미에 이렇게 있는 것들은 20대 이제 초반의 남성들이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군대 문제부터 시작해서 취업 문제, 초중반까지. 그리고 여성으로 치면은 이제 경단녀 수준이 되는 또 임신, 출산, 육아로 이어지는 30대 중반부터 또 이제 남혐 등등에 이제 같이 맞물려져 있는데 그걸로 이 여성의 정치 참여, 정치 할당을 논의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그런 논쟁이 더 세질 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발선을 같이 놓고 보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그 격차가 벌어진다. 특히나 이제 미투 논쟁 이후에 일각의 남성 일각에서는 오히려 더 여성 정치인에 대해서 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풍토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라도 기본 다른 것은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정신으로 맞춰서 어느 정도 차이를 인정하면서 출발선을 재정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정치인이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해서 혹은 지지를 위해서 양쪽을 갈라놔요. 남과 북을 가르고 동과 서를 가르고 남과 여를 가르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칭찬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젊은 세대로 세대 교체가 좀 되어야 하는 세대 교체의 한 가운데 복판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지지 기반을 젠더 논쟁과 관련돼서 끌어들이다 보니까 정작 여성의 문제들을 그 여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라도 얘기되는 이런 부분들이 치환이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점이고 그건 국민의힘에서 참 좋은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잘 좀 극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편가르고 하여튼 하는 게 그 소위 이제 디바이드 앤 룰 정치하는 분들이 제일 쉬운 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야를 보면 공이 1, 2등을 달리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 가르는 게 능한 분들이 지금 1, 2등을 달리고 있어서 더 안타까운 마음이죠. 네, 그 개인적으로도 좀 궁금한 부분인데 이제 정치 분야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여성들의 숫자도 적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실제로 이제 정치권에서 그렇게 정치적인 어떤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하려고 하는 여성을 보는 어떤 시각이랄까 뭐 이런 게 있을까요? 혹시 뭐 특별하게 한마디로 이제 정치를 하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여성들을 이제 정치권에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좀 어떻게 키우려고 하는 것인지 뭐 그런 단적으로 이거 하나의 사례로 쉽게 예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에도 그랬고 지난번 대선 후보 중에도 약간 페미니스트를 표방하는 어떤 여성분이 이렇게 출마해서 벽보를 붙인 적이 있죠. 그럼 뭐 대단히 무슨 페미니스트를 하는 어떤 그런 용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번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헤어스타일을 좀 어떻게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에 대해서 굉장히 인터넷상에 뜨겁게 저희가 나온 벽보를 찍고 막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대한민국의 지금 현 주소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이제 또 단적인 예가 여성 비율이 조금만 높으면 예를 들어서 내각이라든지 국회 조금만 높으면 여성 천하라는 표현을 합니다. 흔히. 근데 뒤집어서 보면 남성 천하라는 표현은 안 써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미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 그런 사회 문화적인 것과 결부돼 있어서 당분간도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같이 곁들이지 않으면 여성분들이 쉽게 정치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치 논쟁을 하기 전에 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이게 보편적 정서에 맞는 것인가? 어떤 우리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도덕적 규율이나 규범에 맞는 것인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여성 문제는 그러니까 많이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유리천장 분명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고 도청의 국장급들만 봐도 여성들 거의 몇 명 안 돼요, 정말. 그동안 한두 명 됐나? 이런 정도로 굉장히 적은 편이고 6급까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다가 5급 넘어가면서부터 확 줄어들거든요. 근데 그러면 유리천정이 있는 거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거고 비정규직 중에 여성들이 대부분이 여성들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어쨌든 적은 임금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거 아닙니까? 이런 사회적인 부분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권에서 뭔가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조금 여성들이 뭐를 하려고 그러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따라붙는 얘기들이 보편타당한가? 이게 현재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보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마치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이런 것처럼 몰아가면서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좀 굉장히 두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자중하셔야 되겠다. 전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여성 정치에 관한 주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하시고 싶은 얘기 역시 또 많으시겠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이 이제 정치 참여를 좀 확대를 하고 또 여성 정치인을 키워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할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가 그래도 사회, 경제, 문화 등등을 먼저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정치 분야만 이런 게 아니고 100대 기업 CEO들 또 약 200개의 상장사 등기 임원의 여성 비율은 5.2%밖에 되지 않습니다. OECD가 한 25% 되니까요. 우리가 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 정말 유리천정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30% 공천 할당 의무화라든지 또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 지금은 이제 공천을 여성 공천에 대해서 지원금을 주니까 지키지 않으면 예를 들어 지원금을 아예 회수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를 통해서라도 또 여성 정치 아카데미 이런 거 그냥 아카데미로만 끝날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그걸 수료한 분들이 기초 그다음에 광역 또 국회의원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특히나 저희가 지금 보니까 유럽이 한 41%, 아프리카의 남단의 국가들이 한 40% 이렇게 되는 시대에 대한민국이 19%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글로벌로 봐도 전체 글로벌 평균이 한 28%인 걸 보면 우리가 다 같이 꼭 남성들만 이렇게 노력한다 이 측면이 아니라 함께 가는 지구의 반을 이루고 있는 건 여성이다라는 생각으로 같이 배려를 하면서 함께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의견에 동감합니다. 네. 더 추가로 하실 말씀. 하실 말씀을 다 했고요. 또 얘기 길어질 것 같아서 정말 여성의 정치 참여 문제는 오래된 묶은 과제이면서 우리가 잘 풀지 못하는 숙제인데요. 지금 신영환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여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좀 노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분들의 목소리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신영환 교수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제 의견은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동감 감사합니다. 네, 네. 최근 들어 투표나 민원 제기 같은 형태의 정치 활동에 관한 여성의 참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추어서 여성들이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요. 여성을 위한 많은 정책과 그리고 사회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의 정치 진출을 위한 방안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사공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